한글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닐 수 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40년간 고대 문자를 연구한 교수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한 말입니다. 그가 심장이 멈춰있던 14분 동안 무엇을 보았길래 40년간 거들떠보지도 않던 한글 앞에서 눈물을 흘렸을까? 그가 그곳에서 본 한글의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임스 에드워드 캠벨, 옥스퍼드 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소속 고대 문자 비교 언어학 교수였습니다. 나이 63. 이 사람의 이력부터 말씀드려야 오늘 이야기의 무게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캠벨 교수는 40년 가까이 전 세계의 고대 문자를 연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수메르 수에기 문자에서 시작해서 이집트 상형 문자, 페니키아 문자, 산스크리트, 갑굴문, 마야 문자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거의 모든 문자 체계를 직접 분석하고 논문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논문만 120편이 넘었고 고대 문자의 기원과 진화라는 그의 저서는 전 세계의 50개의 대학에서 교재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인류 문자의 역사를 가장 깊이 들여다본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글을 처음 접한 것은 1990년대였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문자 체계를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중국의 한자, 일본의 가나 문자와 함께 한국의 한글도 연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글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15세기에 조선의 왕이 만든 표문자라는 정도만 기록하고 넘어갔습니다. 한국인 대학원생이 건넨 훈민정음, 해례본, 영문번역본도 서랍 속에 넣어둔 채 30년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10월의 어느 아침, 캠벨 교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캠벨 교수는 연구실에서 논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은퇴를 1년 앞두고 마지막 연구를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아침 10시쯤 갑자기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왼쪽 팔로 퍼지기 시작했고 숨을 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책상을 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옆 연구실에 있던 동료 교수가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을 때 캠벨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동료가 즉시 응급 전화를 걸었고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캠벨의 심장은 멈춰 있었습니다. 심정지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도 소생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제세동기를 사용하고 약물을 투여하고 의료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심정지 상태가 14분간 지속되었습니다. 14분이라는 시간은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시간입니다. 통상적으로 심정지 후 4분에서 6분이 지나면 뇌에 비가역적 손상이 시작됩니다. 14분이면 심각한 뇌 손상이 우려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의료진도 내심 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분 후 캠벨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뇌 손상이 없었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후 인지기능 검사를 했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14분간의 심정지 후 뇌 손상 없이 완전히 회복한 것은 극히 드문 사례였습니다. 캠벨 교수가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낸 뒤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때 그는 매우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병상에서 일어나자마자 아내에게 연구실 서랍에 있는 서류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30년 전 한국인 대학원생에게 받은 훈민정음, 해례본, 영문 번역본이었습니다. 아내는 당황했습니다. 죽다 살아온 남편이 가족을 찾는 것도 아니고 병원 밖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 것도 아니고 30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서류를 찾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캠벨 교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본 것이 있다. 제발 그 서류를 가져다 달라. 아내가 그 서류를 가져왔을 때 캠벨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한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도 병실을 둘러보러 온 간호사도 놀랐습니다. 63세의 노 교수가 종이 한 장을 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캠벨 교수가 심정지 14분 동안 경험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캠벨 교수는 퇴원 후 약 2달간 자신의 경험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학자로서의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임사체험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현상이라는 것을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경험이 자신의 내면에서 점점 더 강하게 밀어 올라왔고 결국 가장 가까운 동료, 조수에게 먼저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그 동료의 권유로 옥스퍼드 대학 의료센터의 임사체험 연구팀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임사체험이라는 현상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사체험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이 진짜인지 의심하십니다. 뇌가 죽어가면서 만들어내는 환각 아닌가?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의 오작동 아닌가? 그 의심은 당연하고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사체험은 이미 전 세계의학계에서 수십 년간 연구되어 온 주제입니다. 네덜란드의 심장 전문의 핀 반 로멜 박사는 심정지 환자 344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연구를 진행하여 임사체험이 단순한 뇌의 오작동이 아닐 수 있다는 결론을 세계적 의학 저널 란셋에 발표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브루스 그레이슨 박사는 50년 넘게 임사체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해왔으며 수천 건의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 패턴을 보고했습니다. 2014년에는 뉴욕 주립대학교의 샘파니아 박사가 15개 병원에서 심정지 환자 206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심정지 상태에서 의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캠벨 교수의 체험이 단순한 환각과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가 의식을 회복한 직후 응급실에서 한 말들 중에는 본인이 절대 알 수 없었던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정지 상태에서 구급대원들이 구급차 안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몸 위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의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봤다고 했는데 당시 의료진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 색깔과 한 간호사의 머리 색깔까지 정확히 맞았습니다. 동료 교수가 복도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는데 그 전화 통화 내용까지 말했습니다. 동료 교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캠벨 교수가 그 14분 동안 무엇을 경험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캠벨 교수가 기억하는 첫 번째 감각은 몸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통증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극심한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대신 형용할 수 없는 가벼움이 왔습니다. 마치 평생 무거운 갑옷을 입고 살다가 그것을 벗어던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둠이 왔는데 그 어둠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따뜻한 어둠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이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빛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먼 곳에서 작은 점처럼 보이다가 그것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 빛이 단순한 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빛 안에 정보가 있었습니다. 감정이 있었습니다. 지성이 있었습니다. 캠벨 교수는 과학자답게 이 경험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묘사하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설명할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빛이라는 표현이 가장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 빛 속으로 들어갔을 때 캠벨 교수는 거대한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공간이라는 단어도 정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차원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화처럼 순서대로 재생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런던의 거리도, 옥스퍼드에서 첫 강의를 했던 날도, 아내에게 프로포즈하던 순간도, 연구실에서 밤새 논문을 쓰던 수백 권의 밤도 모두 동시에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회고 속에서 캠벨 교수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하나 불쑥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 어느 날 오후 한국인 대학원생이 자기 연구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와서 한 묶음의 서류를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영문 번역본이었습니다. 캠벨 교수는 그때 그 서류를 받아들고 고맙다고 말한 뒤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이 떠오를 때 캠벨 교수는 강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후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느낀 것은 자신이 40년간 문자를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인류 문자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자기 서랍 안에 30년간 잠들어 있었는데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빛 속에서 무언가가 전달되었습니다. 말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귀로 듣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인 이해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마치 원래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문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캠벨 교수는 그 순간 인류 문자의 전체 역사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수메르의 쐐기 문자가 점토판 위에 처음 새겨지던 순간부터 이집트의 신관들이 파피루스 위에 상형 문자를 그리던 순간, 페니키아 상인들이 지중해를 건너며 알파벳을 퍼뜨리던 순간, 중국의 은어에서 갑골 위에 글자를 새기던 순간까지 인류가 문자를 만들어 온 5,000년의 역사가 하나의 장면 안에 동시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그림 속에서 하나의 문자가 다른 모든 것과 전혀 다른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캠벨 교수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5,000년의 문자 역사가 하나의 강이라면 모든 문자는 그 강의 지류였다. 어떤 문자에서 어떤 문자가 갈라져 나오고 다시 합쳐지고 변형되고 소멸하는 그 흐름이 보였다. 수메르에서 페니키아로, 페니키아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라틴으로, 이집트에서 메로이틱으로, 아람에서 히브리로, 아랍으로 모든 문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하나의 거대한 강줄기 안에 있었다. 그런데 한글만 달랐다. 한글은 그 강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한글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왔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그 강과는 무관하게 홀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빛나고 있었다. 캠벨 교수는 이 장면을 보면서 40년간 자신이 세워온 학문적 체계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는 문자의 진화론자였습니다. 모든 문자는 이전 문자에서 영향을 받아 발전한다는 것이 그의 학문적 신념이었습니다. 그 신념 위에 40년의 연구를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그 체계 바깥에 있었습니다. 어떤 선행 문자의 영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캠벨 교수는 한글의 구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0년 전 서랍에 넣어두고 읽지 않았던 헤레본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헤레본에 적힌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해였습니다. 한글의 자음이 사람의 발음, 기관 모양을 본뜬 것이라는 사실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체험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의 혓부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라는 것을 그는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노의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이라는 것, 무의 입술의 모양이라는 것, 차의 이의 모양이라는 것, 응이 목구멍의 모양이라는 것. 이 5가지 기본 원리가 한꺼번에 동시에 입체적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캠벨 교수는 왜 이것이 충격적인지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발음, 기관의 모양을 관찰하고 그것을 문자의 형태에 직접 반영한 사례는 한글 외에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영어 알파벳의 첫 글자인 A는 원래 소의 머리 모양에서 왔습니다. 소의 머리와 그 글자가 내는 소리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랍 문자도, 히브리 문자도, 인도의 문자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글자의 모양과 소리 사이에 논리적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적 우연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글자의 모양 자체가 그 소리가 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글자를 보면 입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문자 자체가 발음의 설명서였습니다. 캠벨 교수는 40년간 인류의 모든 문자를 연구하면서 이런 문자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빛 속에서 본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의 모음도 보았습니다. 모음이 3가지 요소로 만들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점, 땅을 상징하는 가로 획, 사람을 상징하는 세로 획.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 이 우주의 3가지 근본 요소가 문자의 가장 작은 단위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캠벨 교수는 그 순간 이것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것을 온 존재로 느꼈습니다. 이것은 우주를 해석하는 틀이었습니다.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를 넘어서 존재의 원리를 담고 있는 체계였습니다. 그리고 한글의 음절 구조도 보았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하나의 네모난 공간 안에서 조립되는 방식. 다른 표문자들이 글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열하는 1차원적 구조인 것과 달리 한글은 평면 위에 글자를 쌓아 올리는 2차원적 구조였습니다. 마치 건축물을 짓듯이 초성, 중성, 종성을 조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한글은 다른 어떤 표문자보다 정보 밀도가 높았고 인간의 시각 인지 방식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캠벨 교수는 빛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 사람이 만들 수 있었는가? 현대 음성학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입니다. 국제음성기호가 만들어진 것이 1888년입니다. 그런데 한글은 그보다 440년 앞선 1443년에 이미 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 분류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정보 이론이나 인지과학 같은 학문이 존재하지도 않던 시대에 이 모든 원리를 통합하는 문자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었는가? 그 질문에 대해 빗속에서 답이 왔습니다. 역시 말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인 이해의 형태로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캠벨 교수는 그 답을 나중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은 사실이다. 그 기록은 분명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세종이 그것을 혼자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닐 수 있다. 이 문자에는 인간 개인의 천재성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 세종의 손을 통해 이 문자가 세상에 나왔지만 그 설계의 원천은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었을 수 있다. 캠벨 교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매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는 평생 과학자로 살아온 사람이었고 신비주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경험한 것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나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심스러워진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 문자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닐 수 있다. 이것이 초자연적 의미이든 인간 지성의 극한에서 일어난 돌파를 의미하든 해석은 각자에게 맡기겠다. 빗속에서의 경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캠벨 교수가 가장 마지막에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글이 만들어진 동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캠벨 교수는 빗속에서 한 장면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한 남자가 촛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왕의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왕의 위엄보다 아버지의 슬픔이 더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그를 모르는 백성들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글로 호소할 수 없는 사람들, 장사를 해도 계약서를 쓸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들, 아픈 곳을 말로 설명할 수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캠벨 교수는 그 장면에서 세종의 마음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자로 측은지심이라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깊이가 상상을 초월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안타까워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온 존재가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캠벨 교수는 그 감정의 강렬함에 압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한글이 나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한글은 언어학적 천재성의 산물이기 이전에 사랑의 산물이었습니다. 한 왕이 자기 백성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만든 선물이었습니다. 캠벨 교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40년간 문자를 연구하면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액이 문자를 분석할 때도 상형 문자를 해독할 때도 마야 문자의 비밀을 풀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학문적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글 앞에서는 울었습니다. 이 문자에 담긴 사랑의 깊이가 그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 서문의 마지막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문자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저 백성이 편하게 쓰게 하려는 것일 따름이라고 말한 그 겸손. 캠벨 교수는 그 겸손이 진실임을 빗속에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세종이 한글을 만든 것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글을 모르는 백성에게 문자를 주는 것은 기존 권력 구조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한자를 독점하고 있던 양반 계층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실제로 최만리를 비롯한 신하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세종은 그 반대를 무릅썼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로. 캠벨 교수는 이것을 보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왕이 자신의 권력을 약화시키면서까지 백성에게 지식의 도구를 준 사례는 동서양 역사를 통틀어 유례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난 뒤 캠벨 교수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았습니다.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30년간 서랍 속에 묻어두었던 그 문자에 대해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을 전 존재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식은 다시 병원 응급실로 돌아왔습니다. 기계 소리가 들렸고 형광등 빛이 눈을 찔렀고 몸이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그 가볍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 육신의 몸으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캠벨 교수가 병실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아내에게 훈민정음 헤레본 번역본을 가져다 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서랍에 넣어두고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그 서류를, 그리고 그것을 펼쳐 읽으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빗속에서 이미 모든 것을 보았지만 이 세상의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퇴원 후 캠벨 교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연구의 방향이었습니다. 원래 은퇴 전 마지막 연구로 고대 지중해 문자의 비교 분석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전부 한글 연구에 쏟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동료들은 놀랐습니다. 고대 문자 전문가가 갑자기 15세기 조선의 문자를 연구하겠다니 이해할 수 없는 전환이었습니다. 캠벨 교수는 2021년 말부터 2023년까지 약 2년간 한글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훈민정음 헤레본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한국어를 기초 수준이나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구조를 전 세계의 모든 주요 문자 체계와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비교 연구의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각 문자의 글자 수, 글자의 생성 규칙, 글자 모양과 소리의 연관성, 예외 규칙의 수 등을 하나의 표로 정리했는데 한글은 모든 항목에서 최상위를 기록했습니다. 체계성, 규칙성, 학습 용이성, 소리와 문자의 대응도 어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26개의 글자이지만 같은 글자가 단어에 따라 다른 소리를 냅니다. 예외 규칙이 너무 많습니다. 프랑스어는 더 심합니다. 쓰지 않는 글자가 단어 끝에 붙어 있고 발음과 표기의 괴리가 극심합니다. 일본어는 세 종류의 문자 체계를 혼용합니다. 중국어의 한자는 글자 수가 수만 개에 이르고 글자의 모양만 보고 발음을 추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글은 기본 자음 5개와 기본 모음 3개의 원리만 이해하면 모든 글자의 생성 규칙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예외가 거의 없었습니다. 소리와 문자 사이의 대응이 거의 완벽했습니다. 기본 자음에 획을 하나 더하면 같은 조음 위치에서 나는 것엔 소리가 되고 기본 자음을 2번 쓰면 된 소리가 됩니다. 이 규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자음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캠벨 교수는 이 구조를 보고 이것은 문자가 아니라 수학이다. 공리에서 정리가 도출되듯 기본 원리에서 모든 글자가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기록했습니다. 동료 수학과 교수에게 한글의 구조를 보여줬더니 그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어 문자치고는 정보 이론적으로 너무 효율적이다. 중복이 없고 낭비가 없고 최소한의 요소로 최대한의 조합을 만들어낸다. 공학적으로 설계된 코드 체계와 유사하다. 캠벨 교수는 연구 과정에서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2022년 봄, 서울에 도착한 그가 가장 먼저 간 곳은 국립한글박물관이었습니다. 거기서 훈민정음 관련 자료들을 직접 열람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의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캠벨 교수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글이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간판에, 지하철 안내판에, 사람들의 휴대전화 화면에 57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디지털 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자판에서도 스마트폰에서도 한글의 조합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1443년에 만들어진 설계가 2020년대의 기술 환경에서도 한치의 수정 없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문자가 시대가 바뀌면서 쓸모를 잃거나 대폭 수정되어야 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캠벨 교수는 이것을 시간을 초월하는 설계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미래를 알고 설계한 것 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한글 연구자들과 세미나를 가졌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의 한 언어학 교수가 캠벨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한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캠벨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40년간 인류의 모든 문자를 연구했다. 모든 문자에는 진화의 흔적이 있다.
시행착오의 흔적, 다른 문자의 영향, 시대에 따른 변형. 그런 흔적들이 문자의 불규칙성으로 남는다. 그런데 한글에는 그것이 없다. 흔적이 없다는 것은 진화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진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어떤 시행착오의 흔적도 없다. 초안도, 수정본도, 실패한 버전도 없다.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었다. 이것이 인간의 작업 방식과 맞지 않는다. 세미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캠벨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시라. 나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록은 분명하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 한 사람이 이 수준의 체계를 단번에 완성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440년 후의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이 되는 수준이라는 것, 이것이 내 40년 연구 경험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2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이다. 그곳에서 나는 이 문자를 보았다. 5000년 문자 역사의 모든 강줄기와 무관하게 홀로 빛나고 있는 이 문자를. 그 경험 이후 나는 한 가지만은 확신하게 되었다. 이 문자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닐 수 있다. 캠벨 교수의 연구 결과는 2023년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를 통해 논문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국제언어학계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글의 제자 원리를 현대 음성학, 정보이론,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재조명한 종합적 연구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더 넓은 맥락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캠벨 교수가 아니더라도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한 해외 학자들의 목록은 이미 깁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언어학자 제임스 맥콜리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기려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기념하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미국의 대학 교수가 한국의 한글날을 기념하는 파티를 연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언어학자 프리츠 보스는 한글을 모든 문자의 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국의 문자학자 제프리 샘스는 한글을 인류 지적 전통의 가장 위대한 성취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1997년에는 유네스코가 후민정음 헤레본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문자 자체가 아니라 문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는 해설서가 세계기록유산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인류 역사상 유일한 사례입니다. 다른 어떤 문자도 자신의 창제 원리를 스스로 설명하는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네스코에는 세종대왕 문해상이라는 상도 있습니다. 1989년부터 매년 수여되는 이 상은 전 세계에서 문맹 퇴치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어집니다. 유네스코가 세계문해 활동의 최고 영예의 세종대왕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체 문자가 없어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할 수 없었던 이 소수민족이 여러 문자 체계를 검토한 끝에 한글을 선택했습니다. 570년 전 세종이 만든 문자가 21세기에 다른 나라의 소수민족 언어를 살리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한국의 가장 깊은 맥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한글의 역사에는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도 조선의 지배 계층은 한글을 천시했습니다. 언문이라 불렀고 여자나 쓰는 글자로 폄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역설적으로 한글의 위대함을 증명합니다. 국가의 공식적인 지원 없이 500년간 멸시를 받으면서도 한글은 살아남았습니다. 왜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배우면 잊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체계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놓을 수 없을 만큼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글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양반가의 여성들은 한글로 편지를 썼고 일기를 썼고 기도문을 썼습니다. 서민의 어머니들은 한글로 이야기를 전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자를 독점한 남성 지배 계층이 한글을 천시하는 동안 이 땅의 여성들이 한글의 생명줄을 이어갔습니다. 500년간 한글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머니들 덕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한글이 민족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를 강제했습니다. 창씨 개명을 당하고 말과 글을 빼앗기면서도 한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하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한글은 살아남았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한글 학자들이 투옥되고 목숨을 잃으면서도 한글 사전 편찬 작업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문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민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이 나라와 자녀를 위해 기도한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한글로 드려졌습니다. 한글이 있었기에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될 수 있었고
그 번역된 성경을 읽고 이 나라의 신앙이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이 땅의 어머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고 기도문을 쓸 수 없었고 찬양의 가사를 따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한글은 이 나라의 신앙을 지탱한 기둥이기도 했습니다. 해방 이후 한글이 공식 문자가 되면서 일어난 일은 세계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한 세대 만에 거의 완전한 문해 사회가 되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국민은 기술을 배울 수 있었고 기술을 배운 국민이 산업화를 이끌었고 산업화가 경제 성장을 만들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경제 성장의 토대에는 높은 문해율이 있었고 높은 문해율의 토대에는 한글이 있었습니다. 캠벨 교수는 이 역사적 맥락까지 연구한 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한글은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꾼 도구다. 570년 전 한 왕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만든 이 문자가 500년간의 천시를 견디고 식민지배의 말살 정책을 견디고 전쟁의 폐허를 견디고 그 모든 것을 지나 21세기의 디지털 문명의 첨단에서 빛나고 있다. 이 이야기가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캠벨 교수는 2023년 옥스퍼드를 공식 은퇴했습니다. 은퇴 기념 강연의 주제는 한글이었습니다. 40년 교수 생활의 마지막 강연을 한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강연의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2년 전 14분간 심장이 멈춘 적이 있다. 그 14분이 내 40년의 학문 인생 전체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곳에서 인류 문자 5,00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보았고 그 역사 속에서 한글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았다. 모든 문자가 하나의 강줄기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흘러가는 동안 한글만이 완전히 다른 곳에서 홀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40년간 문자를 연구하면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한글 앞에서는 울었다. 이 문자에 담긴 사랑의 깊이가 나를 울게 만들었다. 한글을 가진 민족은 축복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그 축복의 의미를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한국인 자신들이다. 강연장에 있던 한국인 유학생 몇 명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 나라의 글자에 대해 죽었다 살아온 외국의 학자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캠벨 교수는 지금도 은퇴 후 옥스퍼드 인근의 자택에서 한글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강은 심장마비 이전보다 오히려 좋아졌다고 합니다. 임사체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사후 변화가 이분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고 물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고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의미 있는 일에 쓰겠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 의미 있는 일이란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 당신들이 매일 쓰고 있는 그 글자,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에 댓글을 달고 자녀에게 문자를 보내는 그 글자. 그것은 570년 전 한 왕이 당신들의 조상을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 문자는 내가 40년간 연구한 인류의 모든 문자 중에서 가장 완벽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당신들은 매일 기적을 쓰고 있다. 그 사실을 한 번쯤 느껴보시라.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글을 통해 이 이야기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570년 전 세종대왕이 여러분의 조상을 불쌍히 여겨 만든 그 글자가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눈과 귀와 마음에 닿고 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40년간 세계의 모든 문자를 연구한 학자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마지막 인생을 바쳐 세상에 알리려 한 것이 바로 이 글자의 가치였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사랑입니다. 한 왕이 백성을 향해 품었던 사랑이 글자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500년의 천시를 견뎠고 35년의 식민지배를 견뎠고 전쟁의 폐허를 견뎠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끝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에 한 분이라도 더 전해주십시오. 우리가 매일 쓰는 이 글자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해주십시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한글의 진짜 가치를 옥스퍼드 교수가 죽었다 살아와서 깨달은 그 진실을 우리 아이들도 알아야 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